번역은 어차피 엉망이니까 번역은 그냥 계속 얘기하겠지만, 자유의 철학은 한 번 강의에서 한 2, 3장씩 정도 나가는 게 정상적인 진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미리 책을 읽어오실 분들은 그런 정도 분량으로 좀 읽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철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앞에는 자유의 과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판에서는 제가 독일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전을 보면 영어판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영어판도 1차 원전은 아닌 거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독일어에 대한 영어 번역은 어쨌든 공신성이 1세기 동안 어떤 신뢰성, 상호 간의 어떤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1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일단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할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시대마다 그 시대 중심 언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어떤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명을 이끌고 가는 제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근대 사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영어가 제국어로서의 위상이 확고하게 지금 정립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이게 제국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제국어, 주도적인 제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들에서 얘기된 것들이, 그게 뭐 어차피 번역이라고 하는 건 100%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고,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제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용어들은 전부 제국어로 다 치환이 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의 말들 중에 단어 개수가 제일 많은 말은 영어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영어로 다 치환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술 개념이나 이런 것도 어근은 라틴어로 쓰고, 새롭게 설계된 모든 개념들은 영어로 명칭을 하고, 이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 문제에서 우리가 신뢰도를 따질 건 아니라고 일단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아까 사이언스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자유의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이 아닌 거죠. theory인 거죠. theory를 지금 영어에서 theory를 여기서 과학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과학은 한문으로도 과자 자체가 나눌 과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의 직역입니다. 사이언스의 직역인데 theory는 과학이 아니거든요. 이론이라고 하는 건 과학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역이다. theory를 직역하자면 이론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근데 어쨌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 1부, 2부가 돼가지고, 1부는 일종의 자유의 철학의 여러 가지 이념과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가 뭐냐? 도대체 자유가 뭐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2부는 그런 어떤 자유를 우리가 득한다면, 얻었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서 구체적인 어떤 인간의 행위, 어떤 문화적인 행위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획득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고,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고, 지금 주요한 어떤 세계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론과 실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부가 자유의 이론이라면 2부는 자유의 실천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번역어는 자유의 과학, 자유의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과학에서 내일부터 책을 읽어오신 분들이 혹시 문단이나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에 있으신 분들은 강의 시간에는 질의응답할 시간이 나기가 되게 빡빡해요. 나중에 오후에 맨 늦은 시간에 1시간 따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텍스트상에 질문이 있으면 그때 해주시면 좋겠고, 몰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의는 제가 강의 중에는 별도의 질의응답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상 시간은 이제 적은 데 비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유의 철학은 슈타이너가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자유의 철학 1부 1장이 제목이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 그 다음에 여기서 슈타이너가 처음에 이제 이 책 전체를 끌고 나갈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의식과 행동에서 자유로운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인간은 과연 자유로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많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들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과감한 근대 철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 철학들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터, 뭐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초해놨던 근대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따라서 볼 때 인간은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엄으로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타고난 존재고, 인간은 그리고 실제로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법과 제도상으로도 여러 가지 권리 평등이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행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입장들은 다 인간이 자유롭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주요 근거는 결국은 인간이 자기 행위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보장받고 있는 어떤 개인주의적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므로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기존의 입장들은 그러하다. 근데 슈타이너는 이제 여기 퀘션 마크를 다는 거죠. 글쎄, 진짜 그럴까? 라고 퀘션 마크를 다는데, 슈타이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선택 행위가 이럴 수 있잖아요. 세뇌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의식적 세뇌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게 자유롭냐 하는 거예요. 자유롭냐. 그 세뇌는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될 수도 있고 교육적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조정된 의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류와 착각에 빠진 의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식에 기초해서 행위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걸 과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적어도 정치 경제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문화적 의미의 영적 의미 혹은 의식적 의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조종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행위의 동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외부의 어떤 구속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내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죠. 내가 어떤 판단을 했는데 욕망에 이끌려서, 나의 충동이나 욕망에 이끌려서 어떤 선택을 해. 근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제가 미우니까 내가 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쟤한테 엿먹이는 선택을 나는 자유행위에 의해서 한 거야.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나를 이 행위 선택으로 이끌었던 게 감정, 충동,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감정, 충동, 욕망은 또 어디서 나왔냐 하는 거예요. 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아니면 얘도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발생을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충동이나 욕망에 입각해서 어떤 행위 선택을 했다라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의 충동과 욕망은 어디서 나왔다? 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나는 그걸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기 욕망과 욕망의 속성과 기원 이런 걸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내 욕망의 속성과 기원을 모르는데 이 욕망의 속성과 기원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 드라이브 포스로서 하나의 추동력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나는 그 영향에 말 그대로 이끌려가지고 어떤 행위 선택을 했다고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원인에 영향받아서 행위 선택을 한 거니까 무의식적이잖아요. 이게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이라면, 인간이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으로 행위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걸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경우 다 자유롭지 않은 거죠.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외부의 영향은 보통은 모방 내지는 권위에 대한 종속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외부에 대한 모방과 권위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건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내 동기의 원인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것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태, 내외적인 상태를 다 벗어나서 외부의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정신적 의존적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내 내면의 동기를 내가 분명히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했을 때에만 그걸 자유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자유롭다고 얘기할 때 과연 그런 의미의
맞게끔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유로워지느냐? 금방 얘기했듯이 자기 행위 동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 동기를 다 파악해야 된다. 다 파악함으로써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체의 모방과 권위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된다. 모방과 권위에 기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주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각을 하고 행위 판단을 했을 때에만 그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모방과 권위에서 벗어나고 내부적으로는 행위 동기를 심층적으로 알고 이것이 자유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 조건이다. 자, 일단 뭐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대단히 어려운데 둘 중에서 더 근본적인 것은 일단은 여기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사회적 과제인가 하고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맞물려 들어가니까 우선순위상 이건 일단 내부 문제가 먼저 정리가 돼야 외부 문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우리의 행위 동기를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행위 동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 행위 동기가 요거네. 근데 원인이 그렇지만 늘 원인의 원인, 원인의 원인의 원인, 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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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 내려가잖아요. 한 척만 이해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이익을 얻고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고 불이익인가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어떤 사회적으로 뭐 조장이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심리적 불안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동기를 보니까 내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어디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불안의 정도, 이 종속의 정도를 결정하는 나의 성향 이런 거는 또 어디서 왔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이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문제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거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개회사 제목만 하고 못 나갔는데 보편인지학 1장에서 보면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문화는 대부분 이제 물질주의에 기초한 이기주의적 문화가 퍼져 있다. 근데 이 이기주의 극단이 종교에까지 퍼져 있다. 이 이기주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서 4, 5세계에 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극단적 이기주의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죽음마저 거부하고 다음 생에도 또 이 나라고 하는 에고가 이 개체가 어떤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상상하는 거 이게 이기주의의 단적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기적 문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죽음은 두려워하면서 삶과 죽음이 있는데 자,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사이를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지연시킬까 어떻게 죽음 이유를 보장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왜 태어났지 이거 안 돌아본다는 거야. 탄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죽음에 대해서만 어떻게 지연하고 깊이 할 건가만 생각한다. 이것도 일종의 이기주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가 뭔가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상을 가지고 자기 존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려면 요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거. 내가 누구냐? 이게 사실은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거는 학문과 종교를 통틀어서 인간이 가지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데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은 애초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어떻게 태어났나? 이걸 아는가 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에 나라는 이 존재가 존재하게 된 기원, 발생의 기원, 그 문제를 해명하지 않고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체로서 나의 존재 해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거는 그 뒤에 내 욕망이 있고 내 욕망 뒤에는 어떤 충동이 있고 그 충동 뒤에는 카르마가 있고 그 카르마 뒤에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들어가야지 비로소
그까지 들어가서 이해해야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 카르마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뭐 이게 전체적인 설명의 흐름상 이 용어가 먼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슈타이너가 자신의 사상적인 스승으로 삼고 있는 철학자,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자가 대표적으로는 한 3명 정도 됩니다. 물론 뭐 나머지 철학자들도 슈타이너 정도 되는 사람이면 뭐 근대의 중요 철학자들을 다 검토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의 앤시스터, 자기의 사상적인 어떤 선배로서 인정하고 있는 철학자는 대표적으로 3명 정도 됩니다. 한 명은 괴테, 한 명은 칸트, 또 한 명은 니체입니다. 그 중에서 칸트는 어느 일정한 인식론적인 범위 안에서만 동의를 합니다. 전체상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괴테나 니체에 대해서는 괴테나 니체 사상의 전체상에 동의를 해요. 슈타이너가. 동의를 하면서 이거를 좀 더 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괴테의 세계관이 참 재밌습니다. 괴테라고 하면 우리는 괴테 가장 초고기 여작물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거잖아요. 괴테 하면 떠오르는 게 베르테르죠. 전 세계적으로도 또 독일이라고 하는 국민국가 안에서도 괴테를 대표하는 작품은 베르테르. 압도적으로 베르테르입니다. 우리는 괴테 하면 파우스트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베르테르 읽어보신 분? 손 좀 들어. 대략. 저 파우스트 읽어보신 분? 오, 비슷하네.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되게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책 팔린 것만 보더라도 베르테르가 파우스트보다 10배 이상 팔려요. 베르테르는 완전히 대중적인데 파우스트는 특정한 사람들만 본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파우스트야말로 괴테 사상의 집합이잖아요. 노작이잖아요. 60년 동안 쓴 거예요. 파우스트 2부가 완성되기 1부 끝나고 2부 나올 때까지 60년 걸렸습니다. 그냥 평생 동안 쓴 거예요. 파우스트는. 괴테 사상의 어떤 그 핵을 오롯이 담고 있는 게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라면 베르테르는 다르죠. 젊은 괴테 출세작이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대단히 감성적이고 인간의 어떤 연정의 문제를 아주 낭만적 극한까지 끌고 가서 다루고 있는 게 베르테르잖아요. 그래서 베르테르 보면 막 우울해지고 나도 자살하고 싶고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베르테르가 괴테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은 아니에요. 괴테 세계관을 전체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은 파우스트입니다. 그럼 파우스트에 나타나 있는 어떤 괴테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그 특징을 좀 요약을 해서 얘기하자면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는 양극적인 힘이 움직이고 있다. 양극성. 그 다음에 이 양극성이 어느 하나가 있으면 어느 하나가 이게 두 개 충돌하는 힘이 승부가 나서 어느 하나가 찌그러지고 우열 관계로서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 대칭성을 이루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운동 변화하려면 반드시 순환을 해야 된다. 그 양극성의 대칭과 순환, 이걸로 세상이 굴러간다. 라는 얘기가 괴테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양극성이 대칭적이고 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서구에서는 굉장히 이단적이고 비주류적인 생각입니다. 서구에서는 양극성이 있으면 반드시 승부가 난다고 봐요. 승부가 난다고 보고 순환성이 아니고 일직선상으로 시간이 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서구의 주류적인 생각인데 비해서 괴테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단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서구 기준으로 보면 이단적인 이 생각이 동양 기준으로 보면 수천 년 동안 동양은 원래 이렇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다라고 하는 동양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이잖아요. 태극, 음양오행 이런 세계관인데 태극, 음양오행에 기초한 동양 사상은 양극성, 대칭성, 순환성을 이걸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서구에서는 이단시 됐던 것이
새롭게 막 기지개를 펴고 나타난 새로운 사상으로 나타났던 것. 새 연장으로 발도르프 교육이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 발도르프 교육은 세계관적으로는 동양에서는 오히려 전통사회의 것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동양은 근대 과정에서 이 전통사회가 전부 파괴되고 무너지고 서구 근대를 어렵게 뒤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시대로 20세기에 들어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전통을 싹 이렇게 배제를 시키고 어쨌든 서구에 대한 모방과 권위를 추종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근대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이러니한 거죠. 참 역설적인 거죠. 서구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사상이 동양에서는 전통적인 사상이었다는.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별로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동양학과 인지학의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억지로 결합시키는 게 아니라 알다 보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특징이 세계 실상이다라고 개편을 봤는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란 뭔가 했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뭐뭐 사이. 요 시라고 하는 거. 요 시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끊어서 보면 요거 대자고 대할 대자고 요거는 날일자잖아요. 그죠? 날일이라고 하는 게 또 실제 자연의 실질적인 현상, 대상으로서는 태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시간을 끊어서 보면 태양을 본다 이런 뜻이야. 해를 보는 겁니다. 해를 본다는 게 뭐냐? 해가 떠 있으면 낮이 되고 해가 없으면 밤이 되죠. 해가 남중고도 몇 도에서 뜨면 겨울이고 남중고도 몇 도에서 뜨면 여름이에요. 이게 황도라 그러죠. 해가 뜨는 길, 해가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황도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가 계절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떴다 지는 게 하루인 거고, 그죠? 해 떴다 지는 게 하루인 거고, 황도상에 위치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한 30도쯤 이동하면 한 달이 지나가 버리고 계절이 달라져 버려요. 황도성의 위치 이동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달을 나눕니다. 이 달이 12번 돌아가면 1년이 됩니다. 하루, 한 달, 1년. 이게 우리 인간의 시간의 기본 단위고, 이 기본 단위들을 다시 확장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뭐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뭐 이렇게 확장하는 거고, 축소하자면 시, 분, 초 하면서 축소하는 거잖아요. 확장하고 축소하고 똑같은 원리를 확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해서 그걸 우리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이 시간을 재기 시작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건 천문관측이었고, 그 천문관측 중에서 또 기준이 되는 건 태양의 관찰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태양의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대기의 상태와 대지의 상태가 다 변하는 거잖아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열이 많이 나고, 그러면 날이 더워지고, 그러면 동식물의 상태가 다 달라져. 마찬가지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으면 추워지고, 그거에 따라서 동식물의 상태가 다 달라집니다. 인간의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것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해를 본다라는 거지만, 이것의 실천적인 맥락은 해를 왜 보는데 하면 우리의 주변 어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조건과 환경이 변하는 리듬을 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화 리듬을 알라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의 움직임이 변화의 지표라는 거죠. 변화의 지표. 계절이 변화하면 광물, 동물, 식물, 인간의 모든 상태가 다 변화합니다. 그러면 해를 보면서 그 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어떤 간격을 본다는 것이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거죠. 그래서 자유철학은 한 번 강의에서 한 변화 리듬을 알아내는 거. 이게 시간의 내용적인 정의인 거죠. 내용적 정의가 중요하지 사전적 정의는 진짜 참 어이없습니다. 국어사전의 시간의 정의는 시각과 시각사예요. 그러면 애들은 할 수 없이 시각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각의 국어사전의 정의는 시간의 기초단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실 사전이 우리가 의지할 만큼 표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천문관측을 통해 가지고 변화의 리듬을 알라고 했다. 시간의 실제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변화의 리듬입니다. 변화의 리듬 박자. 이게 시간이다. 이게 시간이다. 그럼 변화의 리듬 박자가 만약에 모든 것이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변화의 리듬 박자도 순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화의 리듬 박자가 순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다. 맞죠? 순환성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하루 밤낮이 순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환성을 영원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변화하는 만물도 순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순환성은 공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확인이 되죠. 공간적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것은 사실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는 대기권 바깥의 별들과의 어떤 그 힘의 관계의 종합작용으로 지구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은 전부 원운동이잖아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잖아요. 예외 없이 다 원운동이다. 한마디로 모든 행성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항성이라는 없거든요. 항성은 항구적으로 붙박이별이라는 뜻이고 두 개로 나누는데요. 항성과 행성의 개념 차이는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행성은 스스로는 못 내고 반사하는 별. 그리고 또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의 차이는 항성은 붙박이별, 행성은 떠돌이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자면 세상에 붙박이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붙박이일 뿐이지. 다 행성이에요. 다 행성인데 이제 뭘 기준으로 어느 단위로 움직이느냐가 다른 것 뿐이지. 다 행성인데 모든 행성들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전한다, 공전한다. 둘 다 회전운동이잖아. 둘 다 회전운동입니다. 그러면 행성이 영원히 자전 공전을 하고 있다면 그 행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은 전부 순환적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럼 우리도 자연에 속한 일부인데 자연 자체가 순환성에 예외 없이 순환적이라면 우리 인간의 삶도 순환적일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인간의 삶이 순환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한 개체적인 어떤 개별자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단위는 아주 층이 다양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성격이 순환적이라는 것은 일단 분명하다. 요거부터 짚고 그럼 우리 인생 자체도 순환적이다. 이걸 좀 늘려서 보자면 우리는 윤회를 반복한다. 해가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듯이 사람도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를 반복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뜨는 해가 어제 그 해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뜨는 위치도 달라졌고 주변의 관계도 달라졌고 근데 어쨌든 그 해가 다시 뜨는 거예요. 또 같은 해가 뜨지만 다른 방식으로 뜨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그대로 인간한테 적용을 하자면 같은 본성이 다시 태어나지만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지. 이게 윤회죠. 근본적으로는 이 자체가 윤회입니다. 이 자체가 윤회고 윤회하는 과정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영향을 한편으로는 품고 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의 새로운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서 품고 온 거 이걸 카르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가 어쨌든 크게 봐서는 정신적인 부분하고 물질적인 부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서 품고 오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품고 오는 거를 물질적인 거는 뭐 과학 용어로 얘기하면 되니까 과학에서 그걸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과학에서 그걸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마는 물질적 유전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정신적인 기운이 순환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걸 카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렇게 순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면 개별자의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개별자의 인생의 시간이 있다. 그럼 내가 한 100살까지 산다 라고 하면 내가 윤회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순환성을 표현해 주는 거지만 만약에 순환성이 필연적인 거라면 내 삶 안에서도 그 순환성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개별자의 일생의 삶 속에서도 그 순환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하고 실제는 꼭 맞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변수들의 종합작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원리가 구현이 되는 거지. 개별 원자적 수준까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0부터 우리가 10진법을 사용하니까 10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한 바퀴 돌아오면 이 중간에 딱 자르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5까지 갑니다. 그러면 6, 7, 8, 9, 10 0은 10이잖아요. 0의 의미하고 10의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10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을 기준으로 순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순환의 마디가 되는 게 10이잖아요. 근데 10이라고 하는 놈은 1, 0이잖아. 1부터 시작했던 게 0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넘으면 2부터 시작해서 다시 0으로 되돌아오면 20이 되는 거지. 그렇죠? 3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0으로 들어오면 30이 되는 거지. 애초에 표기 자체가, 그죠? 단계적으로 몇 번 했는가에다가 0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진법은 이런 거를 수학에서는 MOD라고 합니다. 어떤 순환의 기준점이 되는 거.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10진법적으로 세계를 파악한다면 의미상으로는 10, 20, 30, 40, 50, 60 얼마를 가더라도 얘들은 0이야. 이해가 되시죠? 현실의 어떤 사물의 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아온, 반복한다. 반복. 이 반복이란 말도 재밌죠. 반복이라고 하는 게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거거든요. 복으로 되돌아온다. 이게 반복이거든요. 근데 복이 뭐냐? 복은 주역의 64개 중에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가 있습니다. 그 지뢰복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지뢰복이 뭐냐? 지뢰복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공캐를 쓰고 밑에 레캐를 쓰면 요건 공캐인데 이 공캐를 읽을 때 지라고 읽어요. 요거는 읽을 때 이거의 원래 괴 이름은 진인데 읽을 때 레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이걸 복이라고 해요. 그럼 반복이란 말은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건데 이 지뢰복이 뭐냐 하면 1년 12달을 나눴을 때 동양에서는 항상 이렇게 네모판을 만들어서 방위를 표시할 때 아래쪽을 북쪽이라고 봐요. 위쪽을 남쪽이라고 봅니다. 왼쪽을 동쪽, 오른쪽을 서쪽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방위판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는데 사실 방위를 어떻게 그릴 건가 하는 것은 관찰자의 포지션이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방위도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포지션 차이일 뿐인 거지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닙니다.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닌데 동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방위판의 배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많은 전통 문화들은 이 방위판을 전제로 해야 이해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한데 계절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냐면 우리가 사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내려가면 춥죠. 겨울이 되는 거예요. 덥죠. 그 다음에 그럼 동쪽 서쪽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쪽은 해 뜨는 데죠. 그러면 얘가 봄이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서쪽은 해 지는 데예요. 기운이 사그라드는 곳, 기운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동 방향은 이렇게 우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방위판 자체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게 12달을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12달을 배치를 하면서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여기는 뭐 이렇게 4개의 기준점이 나오게 될 텐데 요 수직 기준점을 요거를 이지라고 하고 이걸 이분이라고 하거든요. 이지, 2개의 극점.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잴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점은 2분 2지입니다. 2분 2지인데 분은 나눈다. 어떤 걸 나누는 거고 지는 극단적인 지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지에 해당하는 게 동지하고 해지잖아요. 이쪽에 하지가 있는 거죠. 이쪽에 동지가 있는 거죠. 그럼 하지는 해가 제일 길 때 아닙니까? 동지는 해가 제일 짧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제일 길 때와 해가 제일 짧을 때가 나름대로 순환을 재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은 해가 짧아졌다가 여기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잖아요. 요쪽을 그래서 양이라고 보는 거야. 해가 성장하고 있는 거. 요쪽은 길어졌다가 짧아지잖아. 그럼 얘가 쇠락하고 있는 거. 요건 음이죠. 근데 이 양 중에서 딱 절반에 해당하는 거, 중에서 딱 절반에 해당하는 거, 요게 이제 양을 나눈다, 음을 나눈다가 되니까 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절반에 해당하는 데가 어디냐? 충분. 여기가 충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추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 2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2분 2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양에서는 어떤 그 시간을 측정하고 기운을 논할 때 기준을 이 하지동지로 잡아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춘분추분으로 잡습니다. 춘추분으로 잡아요. 근데 음양 양극 대칭 순환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개태 세계관하고 동양의 세계관이 똑같은데, 다만 기준점 설정이 달라서 약간 헷갈리는 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점을 설정할 때 뭘 기준으로 설정하느냐. 자, 어떤 기운이 있고요. 그 기운에 영향을 받아서 동식물이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운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식물에게 현상이 나타난 걸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지하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는 해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춘추분을 기준으로 삼는 거는 생명체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춘분이 지나야 생명체들이 움직입니다. 겨울잠 자던 애들이 튀어나오고 싹이 피어나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이걸 봄이라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은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름은 열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가을은 맛이 간다는 뜻입니다. 겨울은 저장된다는 뜻이 돼요. 그걸 왜 그렇게 풀이하느냐, 그건 다음에 제가 그걸 파자해를 좀 알려드리고 나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게 해의 움직임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서양에서는 생명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다. 그래서 영혼 달력의 1주는 충분 지나서 첫 번째 주, 그게 1주예요. 52주는 그 충분 바로 직전주가 되겠죠. 네. 지금 아침에 영혼 달력 읽었잖아요. 그 영혼 달력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영혼 달력에서는 1주하고 52주를 연결시켜서 시를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2주하고 51주, 3주하고 50주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왜 이렇게 연결해 놨는가 하면, 서양은 위쪽을 양, 아래쪽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양이 대칭되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을, 시 두 개의 대칭성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영혼 달력 읽을 때 두 개 읽은 겁니다. 그 두 개의 주가 서로 대칭적으로 맞보고 있는 주, 춘추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맞보고 있는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동지하지를 기준으로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맞보고 있는 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하나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일종의 역사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서양은 천문학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천문학은 왜 천문학이 달라지는가 하면, 애초에 사람들이 천문학을 했던 이유가 농사 짓는 데 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연 환경과 기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천문의 어느 지점을 중요하게 읽을 것인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천문학은 요걸 기준으로 했고, 요 동북아 천문학은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요게 시간이 뺑뺑이 돈다, 틀림없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대칭적으로 뺑뺑이 돈다, 시간은. 만약에 이게 우리 인간에게, 제가 복해 얘기하다 그랬는데, 요 맨 밑에 요 동지점, 거기를 궤로, 동지라고 하는 기후를 궤로 표현을 하면 복이라고 하는 이 궤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 궤의 의미는, 궤상이 6개가 있는데 5개가 음이고 1개가 양이잖아요. 근데 궤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하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뢰복해가 의미하는 바는 전부 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양이 하나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동지의 의미인 거죠. 동지란 뭐냐? 밤이 길어서, 밤이 길다는 게 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음으로 가득 찼는데 계속 낮 길이가 밀리고 있다가 드디어 반전을 일으키는 그 출발점, 거기가 동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궤로 표현하면 지뢰복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밤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복회를 출발점으로 삼는 거야. 동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요. 반복이란 복으로 돌아온다가 반복인 거죠. 복으로 돌아온다. 복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이 끝점이기도 해요. 시작점이 끝점이잖아요. 시작점이 끝점인 거를 정의상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영원성이죠. 이게 영원성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어야 영원하다고 하는 거지,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 분명한 끝점이 있다 그러면 이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100억 년, 1000억 년 가능한 숫자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시작과 끝이 있는 이상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천지 창조로부터 세상이 시작했고 심판으로서 종말론적으로 세상이 끝난다면 이 논리는 영원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영원의 논리가 될 수 없죠. 분명한 시작점과 분명한 끝점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건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의 정의에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성이란 시간을 초월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시간을 연장시켜도 거기에서 영원히 나오지는 않는다. 거기에서 영원히 나오지는 않는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 삶을 자각하는 거지, 이 삶을 계속 이어가지고 저성에 가서도 잘 살고 다음 성에서도 잘 살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문명의 고등 종교를 출발시켰던 선인들은 어쨌든 영원성이란 곧바로 순환성이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고, 이게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된 게 대표적인 게 우르보로스의 뱀이거든요. 우르보로스의 뱀이라고 하는 거는 뱀이 이렇게 자기 꼬리를 자기 머리가 물고 있는 그림이에요. 머리는 시작점, 꼬리는 끝점이잖아. 머리가 꼬리를 물었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봉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작과 끝이 봉합이 된 요 그림이 우리가 4대 문명의 어떤 초기 상징에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얘를 좀 풀어 헤쳐가지고 다른 상징으로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쓰고 있죠. 이 우르보로스의 뱀을 풀어 헤친 가장 대표적인 게 헤르메스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올라가서 보고 있는 놈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쌍으로 또아리를 들고 올라가서 마주보고 있는 놈이 있는, 요거를 요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 쓰는 문양이잖아요. 의사협회 문양이잖아. 의사협회 문양입니다. 근데 얘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도 우르보로스의 뱀이에요. 그래서 흔히 영원한 진리 이런 걸 다루는 데에서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게 우르보로스의 뱀 문양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으로 마주보고 있다, 즉 양극성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걸 직선으로 해놓으니까 순환성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막대기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좀 원안으로 해놨어야 됐을 텐데. 어린 왕자에 보면 요렇게 또아리 들고 있는 뱀이 있잖아. 첫 번째 그림이. 얘가 맹수를 잡아먹는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잖아요. 어린 왕자에. 그쵸? 뱀이 맹수를 잡아먹는다. 이게 만약 상징이라면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뱀은 영원성입니다. 영원한 지혜, 진리, 그런 겁니다. 맹수는 그런 거를 몰라서 날뛰는 우리 내면의 야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욕망, 충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린 왕자 첫 그림은 인간의 영원성을 인식해서 언젠가는 자기 안에 야수를 삼킨다. 어린 왕자 대단한 영적인 서적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 한 개 한 개는 전부 영적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 해설을 아주 잘한 그 명제가 있어요. 예. 뭐 우르보로스의 뱀에 대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순환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나한테 실감이 나든 안 나든 하여튼 내 인생도 그러면 순환적으로 돌아간다라고 논리적으로 가정은 해볼 수 있겠죠. 아, 내 인생도 순환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반복점, 만약에 이걸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대칭성이 맞다면 1이 태어났을 때 여기 9라고 되어 있는 얘도 태어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2가 태어났을 때 여기 8이라고 되어 있는 얘도 태어났어야 이게 대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만 현상적으로는 우선은 얘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나는 식으로 순서가 있겠지. 한마디로 얘가 현상했을 때 얘는 잠재되고 얘가 현상했을 때 얘가 잠재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일단 꼭지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나는 식으로. 요 논리가 발도르페 12강강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발도르프의 9단계 정체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여러 군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요 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구라고 부르지만 내용물은 1인 거야. 1인 거예요, 얘가. 구가 곧바로 1이야. 그런데 문제는 얘는 양권이면 얘는 음권이라는 거지. 그래야 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지. 얘는 마이너스 3이지. 얘는 마이너스 4. 절대값은 같고 음량은 다르고. 절대값은 같고 음량은 다른 어떤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출발점이 있으면 반대에 정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올라갔다가 실은 우리가 겪은 과정을 대칭적인 성격으로 한 번 더 겪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3살 버릇이 8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고 8이 되면 3살 버릇이 튀어나온답니다. 근데 3살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인생을 한 바퀴 겪은 그 경험을 묶어서 다시 재구성되고 재해석된 식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음량값이 달라진다. 음량값은 달라지지만 본질적으로 절대값은 똑같은 성질이 8 되면 3살 때께 튀어나온다. 죽기 직전 되면 태어났을 때하고 비슷한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어린애들을 영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윤회를 인정한다면 영계에서 이 세상으로 왔던 초창기잖아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렛대의 강을 지났다, 즉 기억의 강을 지났다 하더라도 영계에 대한 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때가 어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아직 언어도 없고 감각 발달도 안 돼 있지만 그런들보다 훨씬 영적 직관력이 뛰어난 존재들이거든.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우린 죽을 때쯤 되면 어떤 악인도 영적 직관을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평소에 만약에 영성을 일깨우고 싶다. 그러면 정말 이게 이제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뭡니까 그 애플 만든 사람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호불호는 많이 있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자기는 오늘 내가 죽는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미래 화두로 삼고 살았다. 아주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 진짜로 실감나게 나 오늘 죽는다. 오늘 해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걸 정말 실감나게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에 그 사람의 어떤 의식의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행위라든지 이런 게 다 영적인 데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나는 오늘 뿐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뭘 할 건가 라고 하는 기준으로 내일 내가 죽는다 해도 이걸 할 건가 라는 기준으로 이제 훈련 삼아 자주 해봤는데 효과가 확실해요.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면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내일 죽는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 죽는다는 것이 정말 리얼한 현실이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 이제 요게 어쨌든 하나의 뭐 이거는 보통 많은 수행 그룹들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돼 있다고 자 논리적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10까지 일직선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0에서 0,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정대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순환성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절반 꺾어가지고 붙여놔야 되는데 절반 꺾어서 붙여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보세요. 이쪽이 양권이다, 이쪽이 음권이다 라고 하면 어떤 변화 리듬을 알아내는 거 이게 시간의 내용적인 정의인 거죠. 오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데 뻗어나가는 과정이죠. 장, 길어지는 거죠. 커지고 볼륨이 커지고 이런 과정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성장이 끝났잖아. 정점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은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과정은 그리고 음량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요게 바깥을 향해서 나가는 거라면 장이라고 하는 건 바깥을 향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겠냐?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한 번은 성장 과정에 있다면 한 번은 성숙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한 번은 바깥으로 내달렸다면 한 번은 안으로 내달리는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생각을 못 해요. 방향이 이쪽이니까. 근데 정신의 꼭지점을 한번 찍고 나면 내가 어디서 왔지를 자꾸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삶의 탄생은 생각 안 하고 죽음의 세계만 생각한다고 보편인지학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장 지상주의를 끝까지 연상시켜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말 자체에 대한 효과라든가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데, 오늘날 우리 문명이 얼마나 성장에 집착하는가 하면 마이너스 성장이란 말을 쓰잖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조차 성장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성장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계관적인 오류입니다. 사실은 세계관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인간이 자기 행위 동기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지 자유로워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기 행위 동기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내가 한 3번 수준 정도 될 때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그럼 2번도 알아야죠. 1번도 알아야 되고 0번도 알아야 되죠. 근데 3번 수준일 때는 그렇게 되돌아보는 힘이 있겠냐 없겠냐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번 수준에서는. 최소한 한 5번 수준쯤 돼야 이제 되돌아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돌아보는 힘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의식 수준을 지나지 않고서는 되돌아보는 거가 존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죠. 인간이 자아도 정립이 안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 행위 동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자아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착각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내가 나를 은밀하게 규정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은밀한 규정을 동안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가? 또 누가 모르면 그랬나? 내가 착각했나? 하고 평생 동안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 가진 사람은 자기 행위 동기를 어떻게 돌아보겠습니까? 못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없는 거죠. 기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한 요 정도 찍어야 돌아봐진다. 요 정도 찍어야 돌아봐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거를 제가 앞당겨서 얘기하는 건데 요 정도 찍는 거를 인지학에서 여기서는 지금 발그룹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인지학에서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겠느냐, 이 의식 상태를 여기를 오성혼이라고 해요. 오성혼을 통과하면서 돌아보는 힘이 붙는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뭐 기계적으로 오성혼까지는 그럼 하나도 안 돌아봐지냐, 그건 아니죠. 그전에도 계속 어떤 예비적 힘을 키워주고 교육과 경험에 해가지고 이런 잠재력들이 붙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작동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혼까지 성숙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이제 어차피 인지학은 우주와 지구의 발달사하고 인간의 의식 발달사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동양학도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마치 40대, 50대 어떤 일정한 발달 특징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이 지구의 현 상태도 어떤 문명기가 어떤 특징을 가진다. 마치 한 개인이 발달 단계가 있어서 변화를 해 나가는 것처럼 문명사도 그런 발달 단계가 있어서 변화를 해 나간다고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현재 현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천 년간의 기간을 인지학에서는 지구기라는 말을 씁니다. 지구기. 지구기 이전에 토성기도 있었고 태양기도 있었고 달기도 있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말을 쓰는데 현재 우리는 지구기에 살아가고 있는 아틀란티스 인종이다. 이 말이 여기 이 책의 1장 32페이지 이 책으로는 32페이지에 우리 시대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시대에 대한 규정이 딱 나와 있는데 이게 한 개인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건가? 우리가 지구기에 있다는 것이 개인의 의식 발달 수준으로 따지면 오성혼적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오성혼적 수준에서 특징적으로 발달하는 게 이기주의적 자의식, 에고. 실제로 우리는 이기주의적 자의식이 대세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 에고가 중심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지구와 문명의 발달 단계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고 이게 현재 대세고 주류인 거는 어째 보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힘이. 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해서 그렇지 각 단계가 얼마나 긴 기간이겠습니까? 인류사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한 단계가 수천 년씩일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도 5단계를 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 철학 1장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그러면 내가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내가 이 0점도 알고 전환점도 안다. 0점과 전환점을 알아서 내가 살아온 길도 알고 사실은 이거는 내가 살아갈 길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이 대칭 구조 전체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아 내가 어떤 존재다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전체를 못 봤을 때는 반쪽아리밖에 못 본다는 거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영원히 이해 못 한다는 거야. 이래가지고는 인간이 자기 존재 이해가 이렇게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반쪽아리밖에 안 될 때에는 자기 행위 동기를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행위 동기를 이해해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 전체상을 인식한다는 거고 이 전체상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영적인 직관력을 얻는다는 거 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론을 앞당겨서 얘기하는 건데 자유의 철학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는가? 존재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영적 직관을 얻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세계 실상이 이러하고 나의 어떤 존재의 순환의 성격도 이러하고 그러니까 내가 겪고 온 것과 내가 겪어 나갈 것과 또 심지어는 이것을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로 확장을 시켜서 이 전체상을 내가 인식하는 거가 이제 자유에 접근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 뭔 짓을 해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걸 다루겠다는 게 자유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자기 존재에 대한 우주적 통찰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배포가 무지하게 큽니다. 이건 보통의 철학자들이 던지는 화두보다 그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볼륨에 엄청난 강도의 화두를 던지는 거죠. 자유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일단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은 제가 인용을 좀 한다면 읽다 보시면 이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행위의 원인마저 인식한다는 인간은 자유다. 즉 사고 행위에 대한 영혼의 인식으로 알매 개념이 가능해진다. 근데 물론 이때 이 사고는 영적 직관을 말하는 거지 브레인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뇌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직관에 대한 영혼의 인식, 영적 직관을 평소의 의식에 떠올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영적 직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영을 타고나기 때문에 영적 직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없지는 않은데 압축류 속에 암묵기억 같은 식으로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안 깨어나고 있다는 거죠. 안 깨어나. 그래서 얘를 깨워서 자기 존재의 우주적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얘가 깨어난다. 이게 깨달음인 거죠. 깨어난다. 그래서 장꿈깸이라는 표현을 써서 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직관력이 활성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직관력이 활성화되면 그때 비로소 인간은 뭔가 세계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종류의 알을 얻은 사람은 자기와 세계의 망상적 분리에서 오는 온갖 어떤 오류와 착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음으로써 자유로워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중요한 경전들의 서술 방식이 사실은 두 갈식이에요. 결론을 앞에서 딱 지르고 갑니다. 문제는 이거고 해법은 이거고 결론은 이거다를 딱 얘기해놓고 그 다음 증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모든 경전들이 거의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전 정도 되는 수준의 책들을 읽을 때 끈질기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첫 문장이에요. 요한복음 창세기의 첫 문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하나도 이해 못한 거야.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요한복음 이해 못한 거다. 마찬가지로 노자 도덕경 같은 경우도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요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도덕경 전체를 다 아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옛 경쟁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 그 다음에 제 친민, 제 지어지선이다. 이걸 삼강경이라고 하잖아요. 삼강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 명명덕이니라. 요거 한 개 제대로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대학 중용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용도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니라. 요게 첫 문장인데 천명지 위성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극히 두괄적으로 쓰여져 있다. 자유의 철학도 사실은 두괄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유롭냐? 안 자유롭다. 왜? 행위동기 모르니까. 행위동기 알아야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근데 행위동기를 삶 전체를 구조적으로 우주적 존재로서 통틀어서 통터는데 자세히 이게 통찰이잖아요. 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찰이라고 하는 건 미시적 세부 항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과 찰을 결합시켜서 존재를 통찰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이 생기면 그게 자유로운 거다. 그럼 지금부터 통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따져보자. 이게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통찰할 수 있는 방법을 따지기 위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뭔가를 궁금해하는가? 우리는 왜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고 싶다. 이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게 벗어날 수 없는 본능이죠. 본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또 살다 보면 삶의 편익을 위해서 자발적 노예가 되는 게 훨씬 이익이 된다고 유혹이 올 때도 많잖아요. 뭐 자유가 중요하냐, 편하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갈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한참 고민하다가도 이 고민하는 게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왜 하나. 힐링이 필요해. 힐링은 대부분 망각이죠. 망각을 힐링이라고 생각하고 망각의 쾌락을 느끼는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쾌락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통의 망각이 쾌락이잖아요. 고통의 망각이 쾌락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유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실은 현실을 망각하게 하거나 고통스러운 어떤 것들을 이제 잠시 있게끔 해주는 기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약 그런 거잖아요. 술도 그런 거고. 뭐 술, 마약 이런 게 사실은 고통 망각이지. 진정제. 모든 심리적 진정제든 물리적 진정제의 핵심은 고통을 잊게끔 해준다. 고통을 잊게끔 해주는데 근데 고통을 잊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제에서 깨어나는 순간 유예됐던 고통이 더 큰 크기로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망각하거나 회피하는 식으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도망갈 수가 없지만 인간은 약하니까 때때로는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 중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도대체 왜 내가 이따위 걸 알려고 하냐? 몰라도 되지 않냐? 라는 거죠. 몰라도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어떤 삶의 고통 앞에서 저절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슈타이너는 네가 외면해봤자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해요.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즉 인간은 호기심을 타고났다. 알려고 하는 마음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타고난 걸 실현을 못하면 내가 아무리 이걸 회피하고 유예하고 지연하고 해도 자꾸 반복해서 되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타고났다면 되돌아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유예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 해결을 해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고난 거라면. 그래서 인간의 알매 본능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은 왜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가? 인류의 역사의 발전 또 한 개인의 발전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심지어 목숨을 버리잖아요.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알아야겠다. 이게 신화로도 표현될 때는 판도라의 상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죽더라도 알아야겠다. 그런 정도의 강렬한 알매 본능을 인간 타고났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런 정도로 강렬한 알매 본능을 타고났고 그 알매 본능이 인간을 진화시켰고 그 알매 본능이 인간을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를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예전부터 어쨌든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의 합일, 자연과 인간의 합일, 우주와 인간의 의식의 합일, 이거는 인간이 인류사 내내 추구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알매 본능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실제로는 호모데우스가 되는 데까지를 향하고 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의식을 획득하는 데까지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영원성을 향해 있다. 한계 없는 알매 본능을 인간은 타고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계 없다라는 것은 영원성을 향한, 아까 제가 반복이라고 했던 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전체를 통찰하려고 하는 이 완전 영혼에 대한 알매 본능, 추구 본능, 이거 인간이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1장 2절입니다. 도대체 왜 타고났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타고났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논리적인 철학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존재론적인 거시 통찰 얘기를 하는 거고, 방법적인 인식적인 방법에 대한 거는 여기서부터 조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감각론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매 본능을 타고났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생전의 문제로까지 우주적으로 이거를 막 넓혀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각각의 개별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요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서술하고 있기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서술합니다. 사람이 간지러움을 느끼는 거, 피부에 간지러움을 느끼는 거, 간지러울 때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일종의 정신적인 간지러움이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답답하잖아. 우리가 뭐 알고 싶은데 모르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게 간지러운 거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들 때 마치 간지러움을 긁어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 같은 통쾌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도 비밀놀이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해. 이게 우리 둘 사이의 교류와 어떤 의미에 대해서 뭐 큰 저기를 부여할 때 하는 짓들이잖아. 뭔가 함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료다라고 하는 의식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왜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가? 이 알고 싶다는 행위의 원인이 뭔가? 본능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라고 하면 이걸 본능이라 그랬거든요. 본능이라 그랬습니다. 그 설명 방식은 이렇습니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설명의 그때 논리적인 흐름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영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감각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 감각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데, 감각은 세계를 전부 쪼가리내서 인식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쪼가리내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안들은 분열된 알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이미 본능적으로 통합적인 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무의식은 세계 통합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나의 의식의 모든 측면은 전부 불연열된 알밀 뿐이다. 요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형성이 되는데 둘 중에서 하나는 영원하고 하나는 제한적입니다. 통합적인 알미 영원한 거고, 분열된 알은 그냥 그 사람의 경험 세계 내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에 불과한 거죠. 제한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분열된 알매 삶의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하고 타고났던 통합적인 알무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회귀 본능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계에서 왔고, 영적인 세계는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한 진리,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세계를 실현하고 있는 세계인데, 그쪽에서 내려온 인간이 이 생에서는 감각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인 암과 의식적인 암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 이 충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호기심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궁금해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겠는가? 궁금하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현상들 간의 연결고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궁금증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구름이 낀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구름이 끼는 거는 기체고, 비가 오는 거는 액체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경험적으로도 피부의 촉각이 달라진, 공기를 느끼는 거하고, 빗물을 느끼는 거하고는 내 몸이 경험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 두 개는 별개의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두 개는 별개의 경험인데, 인간은 경험적으로,
구름이 끼니까 비가 오네. 구름이 끼니까 비가 오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저것들 사이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어떤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다를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야. 즉 우리의 감각은 구름이 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감각과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감각은 개별적인 감각인데, 감각 말고 이 나의 감각이 알 수 있는 그 배후에 연결고리가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이 연결고리를 알아내면 우리는 현상을 통합하게 되잖아요. 이질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실제로는 그것들을 통합하는 어떤 원리를 배후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다. 그게 이런 현상 간의 원인 결과 관계, 이걸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면 논리적으로는 인과율적인 세계 재구성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드러난다는 거죠. 세계를 원인 결과 관계로 재구성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 유발 효과로 어떤 확장이 일어나고, 또 그 파생 효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파생해서 막 이렇게 연결돼 간다고 보면, 발도르프에서 12감각을 얘기하지만 감각적으로 전혀 이질적인 것이 실제로는 배후에서 다 연결돼 있을 수 있잖아.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인과관계의 연쇄 과정으로 막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은 그 전체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세상이 내 감각으로 느낄 때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통합되어 있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또 그렇게 통합되어 있는 걸 알고 싶어? 이거는 거기서부터는 인과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인간은 그걸 왜 알고 싶어 하느냐? 여기에서는 질문이 끝납니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영원하고 순환하고 통합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 감각이 그걸 배신을 때리고 있는데, 이 배신을 이겨내고 원래 있었던 걸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그 어떤 상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인간은 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우주자연이 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주자연이 원래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거기서부터는 이유가 뭐니 의미가 뭐니 하는 거는 사라집니다. 의미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태양은 왜 뜨냐, 별은 왜 도냐, 왜 순환적으로 움직이냐, 이거는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알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미의 영역도 아니고. 의미의 영역은 단지 우리가 우리 존재 살아가는 과정을 규명하려고 하는 데서 의미의 문제가 떠오르는 거지, 우주와 자연의 질서가 처음에 그렇게 일종의 프로토콜화 되어 있는 우주의 질서, 이거는 인간이 의미가 뭔데 이렇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 식의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까지 알면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알을 평소에 자기 의식으로 체화를 시키고 있는 그 사람은 오를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은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불필요한 심리적인 망상이나 어떤 정신적인 의존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연히 거리를 두게 된다고 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로워지고 자기 존재와 세계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통찰력에 기반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위하고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 창조까지 하고 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질문이 인간이 왜 알을 향한 본능을 가지느냐인데, 이 알을 향한 본능은 슈타이너는 일종의 회귀 본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존재적 회귀 본능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신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자유의 철학에 나오는 슈타이너 버전 말고 제가 평소에 즐겨서 얘기하는 비유 버전이 있는데,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일단 첫날 강의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실감 있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런 상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냥 하는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디서부터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법률적으로 학문적으로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법률에서는 어디서부터 인간의 권리가 있는가 중요해요. 태아가 권리가 있냐 없냐,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중요합니다. 태어나야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냐, 태아 때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냐,
물론 현실에서는 이게 상속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권이라든가 가정법, 민법 이런 거와 관련된 여러 현실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언제부터 인간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인간일까요? 임신 후 2개월. 그때부터 인간이에요. 임신 후 8주. 8주 차부터 인간입니다. 왜? 7주 차까지는 뭔데? 단백질이죠. 인간이 아니고. 그럼 단백질과 인간의 차이는 영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죠. 영성이 결합이 돼 있나 안 돼 있나가 기준이 됩니다. 영성은 실제적인 힘이기 때문에 임신하자마자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임신해서 물질적인 준비가 갖추어지고 가는 어느 단계에서 외부에서 영이 들어와요. 외부에서 영이 들어오는 게 까르마를 물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는 시기를 동양에서는 8주차라고 2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에서 3개월 사이에 들어온다. 한 방에 띵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주 정도의 텀을 가지고 바깥에서 영이 내려 꽂힌다라고 설명합니다. 슈타이너도 7주 위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대략 시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8주 차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 2달째인 거죠. 보통 임신한 사람들이 2달쯤 되면 자각하잖아요. 움직임을 자각하게 되는데, 자, 그럼 도대체 왜 2주냐? 그것도 물론 설명 논리가 있습니다. 인지학은 인지학대로의 설명 논리가 있고, 제가 동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황제 내경에 나와 있어요. 황제 내경에 보면 인간의 기, 혈, 신경, 인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생리기관,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대사기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요런 순서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인간의 정신 상태 중에서는 어떤 기라는 건 언제 생기고, 정이라는 건 언제 생기고, 혼이라는 건 언제 생기고, 영은 언제 생기고, 백은 언제 생기고 하면서 또 의는 언제 생기고, 지는 언제 생기고, 이것들의 관계망은 어떻게 되고 하는 거를 황제내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인간의 나머지 모든 어떤 생리적 작용들을 활성화시키는, 특히 정신 영역에 있어서 활성화시키는 첫 일종의 모터에 해당하는, 제너레이터 내지는 모터에 해당하는 첫 번째 힘을 영이라고 보는데, 이 영이 생기는 거를 대략 2개월부터 시작해서 한 3주의 시간을 두고 생긴다라고 황제내경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는 건 당연히 우주나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면서 우주나 자연의 하나의 압축 재현물인 인간은 이걸 반영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죠. 이걸 설명하는 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음양오행인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공간의 질서를 설명하는 인식 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음양오행이라서 황제내경에서는 음양오행의 논리로 몇 주 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인지학에서는 또 다른 개념 틀들을 이용을 하죠. 에테르, 아스트랄 이런 얘기를 하죠. 에테르, 아스트랄과 아스트랄 자체가 별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별작용들의 어떤 목화토금수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 순서가 실현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순서와 이런 시간을 거쳐서 어떤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 논리는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완벽하게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지학을 정말 심층적으로 알고 싶으면 황제내경을 보면 됩니다. 이 아이러니한 역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월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 논리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질들이 만나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구성을 했고, 이 물질 구성에 있는 것 속에 연계의 어떤 기운이 내려와서 꽂혔습니다. 그러므로서 드디어 원초적인 의미의 인간이 됐어요. 원초적인 의미의 인간이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 있고 그 이후로부터 10개월, 남은 8개월 과정 동안에 인체의 오장육부를 비롯한 신경과 어떤 그 대사기관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안에서. 자연이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동안에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때는 감각 능력은 주어지지만 감각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감각이 작동하게 되면 세계를 분리해서 이해할 텐데 감각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영이 들어온 이상, 영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생의 사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영이거든요. 그럼 영 자체가 사고 능력이 있어요. 인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즉 태아가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태아는 인식 능력은 있는데 감각기관은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태아의 모든 앓은 영적인 앓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분리된 인식은 태아한테는 전혀 없다는 거죠.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이미 전생에서 가지고 온 영적인 앓을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감각이 작동 안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분리된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건데, 우리가 분리된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일종의 결핍감을 느끼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완전체가 있고 분리체가 있다 그러면 분리체는 결핍된 거지. 내가 완전체를 몰랐다면 몰라도 내가 완전체를 알고 있는데 뭔가가 분리됐다, 결핍이 됐다 그러면 이걸 채우고 싶은 본능이 반사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으면 욕망이 없는 거야. 결핍이 있어야 욕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욕망은 결핍으로서 나온다.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완전한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도 어쩌면 신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든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체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좌충우돌하는 게 보통 욕망이 나타나는 방식이니까 욕망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만, 욕망 그 자체도 실은 신성의 표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욕망은 신성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욕망으로부터 죄가 나오지만 그 죄의 행위 책임 능력이 개별자한테는 없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단죄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단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죄 자체도 필연이다라고 보는 거죠. 죄를 필연이다라고 보는 게 원죄잖아요. 근데 이때 죄가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적인 어떤 오류를 얘기하는 거지, 인식 오류를 얘기하는 거지, 사회적인 길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회 규범을 어기는 의미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원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인간이 원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감각 발달을 의해 가지고 세상을 분리된 것으로 오류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원죄인 거죠. 오류인식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망상적 결핍감을 느끼게 되고 채우려고 하게 되고, 그게 어떤 갈등을 일으킨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건 못 피하잖아.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굳이 신이 있다면 신의 잘못이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죄를 도덕적으로 단죄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듯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고 봐서 단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단죄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지. 얘기가 약간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다시 태아는 어쨌든 결핍이 없어요. 그리고 감각이 작동 안 합니다. 그거 연계해서 왔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태아는 완전성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성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 태아가 탄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직관적이고 완전한 알미 와장창 다 깨져버리는 거죠. 실제적인 출생 과정과 탄생 이후의 삶을 통해서 다 깨져버린다. 어떤 식으로 깨지느냐? 자궁을 통과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벌써 고통에 압박해오는 거잖아. 태아가 양수 속에 보호되고 있다가 양수가 갑자기 빠져나가죠. 양수가 빠져나가면 일단은 1차적인 경악이 쇼크가 오는 거잖아요. 태아한테 있어서 양수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인간한테 있어서 공기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경험일 거 아닙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기가 사라져. 얼마나 놀랐겠어요? 태아는 쇼크를 받습니다. 쇼크 받은 상태에서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좁은 질구멍을 통과하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좁은 질구멍을 통과할 때 태아는 이미 생명체예요. 그것도 물리적으로 완성된 생명체입니다. 발달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 기관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 완성된 생명체인데, 이 완성된 생명체가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 압박의 강도는 우리가 뭔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강도가 아닌 거죠. 영원 무한한 강도의 압박을 받는 겁니다. 3.5kg짜리 아이가 조그만 질을 통과하는 과정. 그러면 이런 압박을 받으면 모든 생명체 본능으로 압박되면 죽을 것 같은 압박을 받으면 모든 생명체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게 인간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이죠. 벗어나고파. 이 벗어나고파를 추상화시키면 자유. 자유를 향한 열망을 인간은 이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향한 열망조차도 보시다시피 어떤 결핍과
압력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야. 이 결핍과 압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겠지. 어쨌든 이 결핍과 압력을 겪습니다. 편안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게 생길 존재 조건 자체가 없었던 시절을 한참 겪고 있었는데 압력과 결핍과 이런 게 생기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세상으로 뿅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충격을 먹게 되잖아요.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으로 나온 거잖아. 이 안에 있을 때는 침묵의 세계였는데 소음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였는데 빛의 세계로, 통합의 세계였는데 분리의 세계로, 혼자의 세계였는데 다수의 세계로,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다른 세상으로 툭 갑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공포.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악, 충격과 경악, 압력, 공포 뭐 이런 과정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빽빽 울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는 절대 없다는 영원불변의 진리. 웃으면서 태어나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애는 어마어마한 불안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조의 불안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이 불안도를 떨어뜨리는 게 과제가 돼요. 이 불안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리듬 생활 같은 거가 되게 됩니다. 반복적인 패턴화. 이거를 신적 안전과 함께, 안심과 함께 전달해 줘야만이 애가 이 불안도에서 그걸 우리가 경계짓기라고 말하고 발을 땅에 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안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유아 보육은 전부 아이의 불안도를 떨어뜨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각종 방법론들을 이제 개발을 해두는 거죠. 자, 근데 여하튼 태아로 있을 때의 그 어떤 알미, 어떤 종류의 알미 있습니다. 이 어떤 종류의 알미, 이 세상에 유아로, 영유아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 모순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충돌.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가 감각이라든가 감각에 기초한 언어라든가 이건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배우는 거고, 감각과 언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알을 나는 원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감각의 발달과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알은 내 머릿속에서 물러나 버리거든. 머릿속에서는 감각과 언어에 의한 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감각과 언어로 인해서 알게 된 이걸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고, 그거에 의해서 밀려서 물러나 버린 이건 뭐 무의식이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 알고 있는 거야. 우리 무의식은 세계가 원초적인 통합성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누구든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영적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알고 있고 누구든지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데 감각과 언어는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는 모순과 갈등이 이 두 의식 세계 속에서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마찰하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호기심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호기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벗어날 수가 있기는 하죠. 다 알아버리면. 원래 알던 거를 의식으로 다 떠올려버리면. 즉 무의식과 의식의 모순과 마찰을 해결해버리면 더 이상 깝깝하다는 의미의 호기심은 안 떠오르게 되겠죠. 평안한 상태를 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 그래 되기 전까지는 알에 대한 본능, 호기심, 이게 마치 우리 숨이 붙어 있는 이상은 저절로 우리가 숨 쉬듯이 저절로 그러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라고 다이너는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고, 금방 제가 들려드린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상상하면 이해가 쉽겠다 싶어서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의 의미, 이런 거